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강의를 제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내용은 지금 제가 제목에 적은 것처럼 이제 제 수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명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크게 이제 국어 강사 김남준 어떤 강의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5학년도 2024년이죠 올해는. 그래서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한 해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의 학생 관리 시스템, 아이들이 저랑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서 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어 강사 김남준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제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위에 적어놓은 캐치프라이즈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국어의 기본을 통해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갖자 라는 이 맥락에서 이 국어의 기본이라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어려운 스킬이나 아니면 뭐 대단한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읽게 만드느냐에 집중한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표지에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에서 출제 원리를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통찰, 꿰뚫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맥락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어의 기본적인 능력인 읽기를 제대로 잘함을 통해서 출제 원리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다 그리고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능 강의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로 수능을 매해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히 국어 과목 특성상 아침 1교시에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 기준으로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속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 속에 푸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경험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생들이 많을 텐데 그 아이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전적인 경험을 못한 채로 아마 현역 때 수능을 치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수생 때는 그런 이제 실수를 다시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들을 수 있다. 아니면은 본인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적어놓은 거는 지금 제가 출강하는 학원 이름들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 러셀 강남과 중계에 출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학원에서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적어놓은 요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제 모든 자체 교재를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들이 다 제가 그냥 지은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연간 커리큘럼 설명드릴 때 이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 수업 특징이 어떤 수업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년 연속으로 수능을 매해 보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내용 자체를 막 꼼꼼하게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이해했니 못했니 이런 거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실제 시험 분위기를 아이들이 느끼면서 또는 그걸 대비하면서 공부하는 게 수능 국어에서의 강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 X 쳐놓은 이런 내용, 평범하고 단순한 그냥 지문 분석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강사 중심의 복잡하고 어려운 스킬을 적용한 독해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지금 여기 2개 적어놓은 것처럼 실전의 효과적인 지문 독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기존에 제 수업을 들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뭐 A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A라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실전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A라는 방법에 대한
효과는 이런 거야. 그런데 A라는 방법은 이런 또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돼.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위에 적은 거랑 대조되는 내용이죠. 학생 중심의 간단 명료한 풀이법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대단한 이론들과 관련된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지부터 시작해서 메타인지 이런 여러 가지 독해와 관련된 소위 교육학적인 단어들 또는 개념들이 많지만 아이들 메타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 중심의 간단 명료한 풀이법이 뭘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간단 명료하게 두 대상이 나오면 그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라, 이런 방식의 이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바로 적용했을 때 아이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강의한다는 점, 그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은 추상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제가 강의하는지 약간 맛보기처럼 뒤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요 작년에 이제 수능 지문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는데요. 요 지문은 이제 작년 수능,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 12에서 17번 인문 지문을 제가 인용한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나지문에 3명의 학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3명의 학자 중에 이제 제가 판서를 해볼게요. 두 번째 학자인 여기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학자는 너무 길어질까 봐 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학자로 이제 오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 왕한석이 첫 번째 학자고요. 그 다음 오징이라는 학자가 두 번째 학자고요. 제가 세 번째 학자를 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아주 옅게 글씨에 색칠을 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요 기억이랑 리을이라고 써놓은 이 맥락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작년 수능의 15번 문제의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의 내용을 읽고 기억, 리을을 각각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이들이 알아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왕한석이라는 사람은요, 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이들아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 연결져야 돼 라고 강의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 강의할지 느낌 오시죠? 도를 기라고 파악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이 나올 수 있냐면 도라는 말이 기라는 말로 대체돼서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아이들이 연결짓게끔 제가 가르칠 거고요. 그래서 다음,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 말이 어렵죠? 자,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은 일단 먼저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있을 때 지금 이 문장에서 여기 주어가 어딨죠? 라고 했을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 의미상 주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가, 여기가 이제 실제 주어죠? 그가 여기 보면은 기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그가 본 거죠? 뭘 본 거냐면 기가 사물이 형성되게끔 만드는 거를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 맥락에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것, 방금 말씀드린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 짓는 것. 그러면 여기서 기는 뭘 한다고요? 사물을 형성합니다. 요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는 기입니다. 그리고 기는 사물을 형성하죠. 요렇게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을 때 기억을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기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제 학생들이면 제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자는 기라는 말로 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는 기가 되겠죠. 즉 기는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서술어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서술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만물에 앞서서. 근데 여기 보면은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선호관계가 어떻게 되죠? 기가 먼저 있고요. 여기 그리고 앞에 여기 써 있습니다.
앞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뭐가요? 기가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기가 사물보다 먼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가 먼저 있어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만물에 앞서서 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도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만물에 앞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X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혹시나 이 부분이 어려우실까봐 2번, 3번 반복해서 그렇지 이 내용을 저랑 이제 뭐 3개월 이런 훈련한 친구들은 빠르게 지금 제가 연결한 내용을 따라오고 당연히 기억은 X지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제가 비문학을 수업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를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길어질까봐 리을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한석이라는 첫 번째 학자가 있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오징이라는 두 번째 학자가 나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라는 거는 어떤 어려운 스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주어랑 서술어 연결 짓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징과 왕한석,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이런 표현을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련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왕한석은 무슨 얘기를 했었죠? 도는 만물보다 앞서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오징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 이제 오징의 도 여기 나옵니다.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오징이라는 학자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자, 이 문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서술어를 잘 따져가면서 봅시다. 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만물이 생성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어관계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기서는 어떻죠? 도가 먼저 있고 다음에 도가 만물을 생성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왕한석이랑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가 만물보다 먼저 있었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럼 공통점 그러면 아까 기억은 이미 우리가 판단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오징도 왕한석처럼 기억이 X겠구나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면서 넘어가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우리 주어진 시간에 그 비문학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내용에 제가 독서 학습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독서 학습 목표는 지금 제가 여기에 3개로 항목화를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다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지어 말씀드리면 첫째로 문제와 지문의 관계를 활용해서 다음 내용을 예측하면서 독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내용 예측하지 않고 주어진 내용만 읽잖아요. 시간 부족으로 문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개 방식. 전개 방식 방금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어요. 학자 2명 내보내고요. 그 학자 2명의 공통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이들에게 읽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도 알고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도 지문 또는 보기 그래프 이런 선지들에서 논리적으로 답을 찾는 능력 역시 향상하도록 만드는 게 제 수업의 특히 독서 수업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수능 때 그 전까진 잘하다가 갑자기 점수가 팍팍팍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그 많은 사례들은 문학을 되는 대로 감상하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읽고 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문학을 객관적으로 푸는 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문학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제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 또한 이제 작년 수능 지문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작년 수능에서 32에서 34번의 고전시가 지문이고 나지문이면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의 정답률이 39%밖에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예를 보여드리면
자, 화자의 소망을 중심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는요, 이거를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뭔가 찾는다기보다는 딱 하나만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화자가 뭘 바라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줄에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그렇다는 것은 화자의 소망이 뭐죠? 당연히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오케이? 요런 내용을 어디서 찾느냐. 이게 바로 문학 독해의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방식의 수업이고, 그래서 만약에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충족된 상황, 자랑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결핍된 상황, 이렇게 두 개씩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칠 겁니다. 선생님, 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두 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하고 하나하나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적인 학습을 위해서, 시험에 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고, 정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도 그런 식으로 나눠서 간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문학 수업의 학습 목표는 또 독서처럼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갈래별로 논리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이 독해를 하게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래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은 고전 시가를 보여드렸지만 시 또는 소설 각각 방향성이 다르고요. 뭐 예를 들면 수필 같은 것 경우도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각각 따로따로 논리적인 기준을 잡아서 수업한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선지를 찾는 그 방법, 능력, 그것이 이제 향상되어야 됩니다. 제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빈출되는 갈래 유형, 개념을 바탕으로. 사실 문학은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때 농담식으로 말합니다. 문학은 누군가가 이미 만든 거고, 심지어 고전문학은 이거를 창작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 그 얘기는 뭐죠? 새로운 작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비문학은 어떻죠? 출제위원들이 직접 창작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문학은. 그래서 문학은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갈래입니다. 독서의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3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제 수업 특징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 뒷부분은 이제 좀 빠르게 설명드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간 커리큘럼은 크게 이제 4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첫 번째로는 입문, 다시 얘기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곧 개강하는 3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표지를 작업 중이라 제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수능 근본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문학 개념과 독서 기본을 가르칠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학 갈래별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독해를 할 거냐를 가르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독서,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어떻게를 중요합니다. 예측하면서 읽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제 수업의 3, 4월의 목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 풀이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은 사실은 너무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많지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땅 시작하면은 1번부터 푸는 애들 있죠? 벌써 망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1번부터 45번까지 무슨 문제 나왔는지 훑어보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전략을 짜죠.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가르치는 게 제 첫 번째 수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 연계율이 점점 올라가고, 그것의 이제 효능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수능 특강을 공부한 아이들의 이제 수능을 풀 때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 역시 수업을 한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4가지네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중상모략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다면은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의 능력이 중간이었다면은 그걸 이제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단계가 이 중상모략 교재를 통한 단계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이제 5월, 6월 동안에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평가원 기출 지문을 아주 빡세게 열심히 다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본인들이 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적으로 어떤 학생 비문학 지문 하나 읽는데 이해하는데 2시간 걸렸대요. 모의고사 10시간 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분석하는 거 가르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학은요, 주제별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제 갈래별로 문제 푸는 방식을 아이들이 이해했다면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처음 보는 작품도 거기에 어찌 보면 카테고리, 범주화해서 읽는 방법을 가르칠 거고, 그리고 독서, 갈래별로 또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뭐 그냥 단적으로 인문 지문은 어떻고 사회 지문은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지문을 접근할 때는 어떤 자세로, 서양 철학에서 논리학 지문은 어떤 자세로를 가르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모고가 5월, 6월 끝나고 있죠? 아니면 이제 6월 요때쯤 있으니까 6월 모고를 대비해서 EBS 연기 학습 또한 진행한다는 점. 요건 제 노하우인데 EBS가 6월 모고에 연계되는 방식이요. 재밌게도 아이들은 보통 앞부분만 공부하잖아요. 이 뒷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 수능 국룰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출제 원리를 제대로 깨닫도록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좀 추상적으로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말 그대로 룰, 아이들이 이제 이 법칙을 깨닫게끔 만드는 수업이 이 여름방학 7, 8월의 수업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출제 원리는 단순히 지문의 구성 방식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선지의 구성 방식, 논리적인 어떤 판단까지도 가르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선지 판단을 유보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학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주관적인 예술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을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들, 빈 공간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여름에 가르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개념 어휘들이 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A랑 B라는 대상의 공통점을 물어볼 때는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 어휘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냐, 인간, 추상적인 개념 어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둘의 차이점, A라는 사람은 코 옆에 점이 있지만 B라는 사람은 목 뒤에 점이 있다. 어떻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차이점을 물어볼 때는 구체적인 개념 어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훈련하면서 선지 판단법을 이제 익히는 방식의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6월 보고 이후로 아이들의 이제 드러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요 내용에 대한 수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사실 이때까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요, 제가 선택 과목 수업을 제 정규 수업에 넣지 않은 이유는 선택 과목은 아이들이 풀면서 일단은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어와 매체라서 개념을 공부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친구들 100이면 100 앉혀놓고 풀려보면요, 개념을 가르쳐 줘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도 화법과 작문과 유사하게 문제를 푸는 나름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본인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개념 공부만 하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두 단계에서는 선택 과목은 아이들에게 과제로 내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만약에 개념이 필요하거나 따로 제가 잡아줘야 될 게 있다면 여름부터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 파이널이고요. 파이널은 이제 제가 늘 캐치프라이즈로 밀고 있는 이제 수능 국보. 이게 이제 오타가 아니고
수능 국어의 복호화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복호화라는 말이 좀 낯서실 수 있잖아요. 복호화는 영어로 하면 디코딩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암호를 푸는 겁니다. 암호가 뭐냐? 암호가 바로 출제 원리입니다. 출제 원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암호는요, 풀 수 있는 그 키를 가진 사람만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국어라는 암호, 수능 국어를 출제하는 원리라는 암호를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낸 키를 통해서 풀어내고, 그래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파이널 수업의 목표이자 교재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연히 파이널이기 때문에 9월에서 수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당연히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겠지만, 그 해설 강의는 이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 너네들이 어떤 부분에서 함정이 빠질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 함정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전적인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난도 지문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왜 고난도를 푸느냐? 왜냐하면은 아이들 실제 수능의 압박감 속에 가면은요, 고난도가 아니어도 고난도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가르친 그 방식을 순간적으로 떠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떠올리지 못하면 사실은 저랑 1년 동안 공부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계속 그거에 대한 압력을 넣는 수업이 바로 수능 국복 수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마지막 정리를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학생 관리 시스템 여기까지 하고 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할 건데요. 제 학생 관리 시스템은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우리 러셀 선생님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주차별로 과제가 나갈 거고요. 뭐 그래도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주차별로 과제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별로 나눠서 준다는 점, 요게 이제 제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이제 과제의 그 배부 방식이니까 이제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성평가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지난주에 수업하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대신에 저는 조금 더 빡빡하게 아이들이 이제 60점 이하면 재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재시험을 보도록 만드는 그런 학생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형성평가 제가 다 직접 내고요. 정말 힘듭니다. 매주 시험 문제 만드는 게.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아니면 아이들에게 고맙게도 이 문자를 아이들이 받으면 좀 그 승부욕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보내는 이유가, 너 요번 주 90점밖에 못 맞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만점 가져보자, 약간 이런 의미처럼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직접 간다는 점,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학생관리 시스템을 빨리 넘어간 이유가 이 마지막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넘어간 점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참 타분히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멘토링이라고 부르는 학생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뭐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멘토링은 제가 직접 아이들과 대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여기 러셀 강남에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수업으로 개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화요일 목요일 날 2번 온다고 해서 그냥 제 수업을 듣고 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날짜를 정하는 거죠.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정해서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저랑 개별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멘토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멘토링은 지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뭐 지난 수업에 대한 질문, 형성평가, 뭐 질문이나 제시형, 주간과제 뭐 질문, 뭐 이런 거 당연히 수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얘가 여기 오른쪽에 띄워놓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빈칸 내용들을 채울 수 있게끔 하는 과제들을 제가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교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빈칸을 채우는데요. 이 빈칸을 채울 때 아까 말씀드린 김남준식 국어 접근법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빈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채우게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재수생 시간 됐는데 이렇게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봐야죠. 지금까지 안 썼다면 지금은 써봐야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줄줄 쓰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화자의 소망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화자의 소망 찾고요. 적고요. 그 화자의 소망이 왜 충족이 됐는지, 왜 결핍인지를 찾는 방식을 이제 멘토링 때 아이가 진행하게 하고 저 또한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내용이 나오고 혹시나 뭐 이제 우리 N수생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학생부 관리를 이제 할 게 없지만요.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수시 준비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나는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학생부 같은 내용들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에 표지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강의를 할 때 어떤 그 이상적이거나 멋져 보이는 수업을 하는 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제가 멋져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는 게 제 수업의 목표이자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이제 강사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출제 원리를 아이들이 통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꿰뚫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 국어라는 이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난관을 이겨내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 수업을 듣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설명 길었는데요.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